한국을 향해 도발을 일삼던 북한. 최근 한국 북한 경계선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대규모 포격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위협을 무시하고 한국을 계속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에 북한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밀에 붙여진 한국의 무기가 공개되면서 북한도 더는 도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겁먹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병기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벌인 무자비한 도발을 간략하게 함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이 한국에게 보인 것은 히스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합의한 3월 19일 군사합의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실시된 한미 포사격 훈련에 반발 북한은 군용기 10대를 출격, 군사합의상 비행금지 구역의 북쪽 5km까지 바짝 붙여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의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 동해와 서해를 향해 무분별한 방사포를 발사 170여 발에 이르는 포격을 감행한 것이죠. 한국 역시 즉각 반응하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 3월 19일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재차 감행동해 상으로 90여 발, 서해 주만 일대로 90여 발, 서해 장산곳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을 쏘며 전방위 사격을 통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3월 19일 군사합의는 지난 정권 때 김정은 정부와 맺은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맺은 협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북한은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죠. 물리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북한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면 사이버 타격이 더 먼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요. 한국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가 이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사이버 위협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며 북한은 한국 타격을 위해 스파이웨어를 이용 깊숙한 곳까지 감시망을 펼치며 비밀리에 잠복했던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특히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방산업체들의 보안 중요성을 강조,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죠. 주요 국방안보 전공 교수들도 침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팀은 개인용 무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악성 파일을 교수에게 전달, 만일 무방비하게 그 파일을 교수가 열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벌인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요 인물에게 접근,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이스트 시큐리티는 파악한 것이죠. 이런 해킹 시도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VPN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가상 사설망 VPN을 설정해 이 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암호화된 정보를 함부로 탈취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서프샤크 VPN은 보안에 있어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와이파이처럼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가 많은 한국인들은 언제나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서프샤크 VPN은 이런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및 물리적인 도발은 한국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북한을 제압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전술핵이 최근 화제에 오른 것인데요. 핵을 믿고 한국에게 국지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전술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자는 것이죠. 핵을 들먹이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죠. 한국 정부는 최근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술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국의 강력한 무장에 맞서 한국도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국이라 지칭한 국가는 단연 북한이었죠.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 혁혁한 성과를 내며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돈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개발에 나선다면 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에게 있어 핵이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번번이 좌절되어야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간섭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단독 핵 개발을 꿈꾸며 몰래 핵 개발 연구를 했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되어 핵 개발 포기를 선언했죠. 핵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게 막은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 비핵화 이야기만 꺼낼 뿐 한국에 대해 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조가 변화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창 하던 9월 중 한미 간 긴급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을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죠. 특정 위치와 무기 수량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이 논의는 급 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역시 그전의 반대 기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구체적인 플랜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B-61 전술핵 폭탄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 전술핵 폭탄은 F-16, F-35 등 전투기에 탑재해 특정 위치까지 이동, 전술핵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무기인데요. 무기까지 특정할 정도로 세부 내용이 합의된 것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국의 바람은 한국이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완전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핵과 관련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자세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에 코웃음을 치며 도발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도 잠시 북한 쪽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현무호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 한국이 군사 보안을 위해 감춘 현무호를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현무호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벙커버스터라는 칭호를 들으며 내 8톤의 탄두를 장착한 재래식 미사일 최강 파괴력을 자랑합니. 지하 100m 보다 더 깊은 갱도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설사 북한군이 어디에 숨어있든 요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러나 현무호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파괴력 수준에서 실제로 알려진 수준을 자랑하는지에 대해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혹자는 허세라는 평가를 하며 현무호에 대해 저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무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5년 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연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현무 5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공개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한국의 현무 공개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에 북한은 전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호가 북한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B-61 핵폭탄이 아니라 현무호에 핵탄두를 실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힌 것이죠.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전술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 핵만 믿던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에 직면한 것이죠. 또 한 번 포격을 가하려던 북한은 현무호를 공개한 한국에 놀라 포격을 잠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인 북한의 콧대를 단번에 꺾으며 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번엔 비로소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 더 이상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견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AMX-10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0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싼을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mm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L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LRC 경전차를 3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LR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0 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 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 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mm 기관총, 7.62mm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수륙양용 장갑차 K21, 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 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 장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화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방위 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한화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의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mm 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mm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4문 탄약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한화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킬로미터 W와 라인메탈은 PC 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데 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를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를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은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샵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해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 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의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제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16발의 수직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 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K600 장애를 개척전차 코뿔소 2대를 지원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방호복 등의 군수물자나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지뢰 제거 장비를 비살상 무기로 분류하고 지원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큰 파급력을 생각해 검토한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바로 장애물 개척전차 K600 전차 2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600은 우선 삼상무기가 아니지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전월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600이 우크라이나에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남동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참호와 벙커를 파고 지로를 매설하고 콘크리트로 된 탱크 장애물을 설치하고 포자를 건설하는 등 강력한 다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어선 앞에는 광대한 지뢰발이 펼쳐져 있는데 1평방미터당 무려 5개의 지뢰가 깔려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은 정밀유도 폭탄과 드론을 대거 사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레오파드 전차와 챌린저 2 전차, 수많은 장갑자를 포함한 수백억 달러 상당의 첨단 무기를 앞세워 돌파를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핀란드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레오파르트 예이사 전차를 6대 개조해서 만든 레오파르트 도하를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거의 손실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전차나 장갑차보다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 개척전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뿔소라 불리는 한국산 장애물 개척전차 K600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은 구형 레오파드 예이사를 개조해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2020년 말 초도 물량이 양산되었고 올해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는 최신 장비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1A 1자재 기반인 만큼 1200마력의 엔진을 가진 K1A1과 동일한 기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뢰 방호력이 우수의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핵심 부위인 자재와 지뢰 쟁여 등기는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600 전차가 러시아의 방어선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겠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600에는 별도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서 비살상 무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K600을 그대로 두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등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창의적으로 개조해 활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지역 미군 사령관 출신인 프레더릭 코디스는 우크라이나군의 창의적인 무기 개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맥가이버에 비유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압 모스크바우를 격침할 때 구소련제 미사일의 사거리와 전자장치를 개조한 대함 미사일 넵튠을 사용했습니다. 호지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트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미사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맥가이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또 미군의 레이더 파괴형 공대지 마실 AGM-88을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AGM-88은 순정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구소련제 무기들과는 호환이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조준 센서를 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무기 개조 능력은 구소련 군수산업의 중심으로 군합용 터빈, 탱크, 함공기 등을 제조했던 역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K600 장애물 개척전차가 도착하면 먼저 지뢰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개조해서 K9 자주포, K전차와 비슷한 무기로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함께 운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세계 최강의 탱크라 불리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도착한다며 실전 투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탱크를 뚫어버리는 열어우라늄탄까지 지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에이브람스만 오면 러시아 방어선을 쓸어버릴 것 같은 기세지만 전문가들은 어이브람스만으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전 미 육군 전투 무기 사령부 참모인 데이비드 파이는 미국이 에미레이 주력 전차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에미레일 SA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고 있지만 현대 러시아 전차와의 전투에서 효과적이지만은 것은 물론 접장 생존 능력도 크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현대식 전차보다 무게가 20톤부터 30톤이나 무거위 라스푸티 차진흙 땅에 빠지기 쉽고 장갑이 약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이 10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에이브람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지원한다는 K600이라고 보고 웃습니다. 가볍고 기통성이 높은 K600 장애물 전차는 지로 폭발에도 끄덕없고 집창까지도 뚫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미 사단 한미연합사단이 벼린 연합제병협동 사격에서는 대전차 장애물지대를 국군 K600 장애물 개척전차와 미군이 함께 개척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K600이 무겁고 방어력이 약한 에밀 에이브람스를 대신해 전방을 뚫어내고 에이브람스는 이 선에서 포격을 하는 방식의 접소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매체는 서울에서 K600 지뢰 제거 전차가 온다면서 이 장비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K600은 K-레일 전차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 장비가 온다면 무기고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K600은 신제품이며 불과 몇 년 전부터 생산을 시작해 전투 지역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수백 대의 K 전차를 주문한 폴란드에 판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K600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투입 효과를 입증한다면 폴란드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나라들의 수입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K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이 K600을 만들기에 엄청난 생산 능력이 많은 나라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국산 무기를 반기지만 독일산 무기를 거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독일 레오프라트 1 전자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지원 전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이 준 전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리할 기술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독일로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집중 반격을 펴는 시점에서 필수 무기 공급의 차질을 초래하며 체면을 구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K전차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이일성 부사장이 KPL로 탄생할 버전의 공동 수출 활동 준비를 선언했습니다. 현대로템 서준모 유럽법인장은 현재는 폴란드 측과 지난해 8월 180대 납품을 위한 1차 총괄 계약에 이어 820대 납품을 위한 세부 이행 계약에 해당하는 2차 계약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동유럽 쪽에는 주력 전차들이 구형이고 신년 내교제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교감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지털화된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K 전차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독일 레오파르트 7 전차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수요국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 역량을 충족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후속 사업도 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은 K9 자주포는 한 대 생산에 3개월이 걸리는데 폴란드와 비교하면 속도차가 커서 연간 생산 규모가 4배 이상 차이 난다며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계속 라인을 최적화시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국의 이 놀라운 생산력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프랑스 24가 한화의 공장을 취재한 이후로 지난 19일에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화 공장을 직접 찾아와 영상으로 찍어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인 임원이 90%가 자동화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니콜라스 마르쉬 선임연구원은 과거 무기공장은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모여 대량 생산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경주용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철단 기술 소량 생산 방식이기에 대량 생산을 중단한 무기 생산을 확대하는 데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상황이 이런데 미국도 유럽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스팀슨 센터 재래무기 프로그램 분석가 엘리아스 유시프는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한 서방국들과 달리 한국은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강력한 군수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매체는 최동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참원공장 총괄 전무는 K9 자주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 계획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속적으로 원자재와 인력을 확보하는 투자를 통해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당장 무기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생산 속도. 대한민국, 글로벌 강국, 선의의 흰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한국의 공장은 전혀 다른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프랑스와 독일 모두에게 굴욕을 안겨줄 것이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 유입 100개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토부터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0 구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 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의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브 SAAB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 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 보수를 말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의 일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 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안급 039A1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 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일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L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4 전차 28대를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스팜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스팜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 여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 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원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남하구세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